몽골 제국 기마 민족의 대서사시. 몽골 제국의 서막은 12세기 중반 몽골 초원 북부의 오농강 유역, 정확히는 델리군 볼딱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한 인물의 운명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태무진이었습니다. 태무진의 아버지는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났던 보르지긴 부족의 족장 예수게이 바하투르였고, 어머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인함과 지혜를 잃지 않았던 호엘룬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태무진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크기의 핏덩이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훗날 피로써 세상을 통일할 위대한 정복자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태무진의 어린 시절은 영웅적인 탄생 신화와는 거리가 먼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채 10살이 되기도 전 9살 되던 해에 비극이 닥쳐왔습니다. 아버지는 예수게이의 오랜 숙적이었던 타타르족에게 독살당하는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타타르족은 예수게이가 자신들을 징벌하고 돌아오던 길에 몰래 매복하여 독이 든 음식을 건네는 비열한 방식으로 그를 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태무진 가족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예수게이가 사망하자 그를 따르던 부족인 타이치우드족은 순식간에 돌변하여 호엘룬과 어린 태무진 형제들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초원의 냉혹한 법칙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호엘룬은 어린 태무진과 그의 친동생들인 카사르, 카치온, 태무게, 그리고 이복동생 벨구테이를 포함한 6명의 자녀들을 이끌고 가혹한 몽골 초원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풀뿌리를 캐먹고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작은 물고기를 잡으며 연명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다른 부족들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처절한 생존 투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태무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맏아들로서 사냥과 채집에 나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환경은 그에게 비범한 생존 기술, 날카로운 직관력, 그리고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길러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초원의 냉혹한 현실과 인간의 배신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가족 내부에서도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태무진은 배다른 형제인 백테르와 사냥감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백테르는 태무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으며, 결국 태무진은 동생 카사르와 함께 활로 백테르를 쏴 죽이는 충격적인 사건을 저지릅니다. 이 사건은 태무진의 냉혹하고 결단력 있는 성격을 보여주는 초기 사례로 훗날 그의 정복 방식에 나타나는 잔혹성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백테르 살해 이후 태무진은 타이치우드 부족에게 붙잡혀 목에 차코누를 씌우고 노예 신세가 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기지를 발휘하여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목칼을 찬 채로 강물에 뛰어들어 숨거나 풀밭에 몸을 숨기는 등 온갖 어려움을 겪었으며, 훗날 그의 충신이 되는 숙한 카한의 도움으로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태무진에게 부족 간의 배신과 투쟁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뼛속 깊이 깨닫게 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복수해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16세가 되던 해 태무진은 아버지의 정혼자였던 부르테와 결혼하며 가정을 꾸립니다. 부르테는 태무진의 오랜 고난 속에서도 헌신적인 지지를 보내는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었으며 그의 가장 중요한 조언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직후 태무진 가족의 오랜 적이었던 메르키트 부족이 기습하여 부르테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태무진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격렬한 분노를 안겨주었으며 그의 생애 첫 대규모 군사행동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메르키트족에게 복수하고 부르테를 구출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의형제를 맺었던 자무카와 아버지의 옛 동맹이었던 토그릴 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들의 연합 세력은 메르키트족을 공격하여 부르테를 성공적으로 구출해냈습니다. 이 전투는 칭기즈칸이 처음으로 대규모 연합군을 지휘한 경험이 되었으며 그의 지휘 능력이 점차 발휘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태무진은 자무카, 토그릴 칸과 더욱 굳건한 관계를 맺으며 초원에서 자신의 세력을 점차 확장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작은 부족들을 복속시키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들에게는 후한 보상을, 배신하는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응징을 가하며 점차 초원의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이 시기 태무진의 주변에는 훗날 몽골 제국의 기틀을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충신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태무진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보르추는 태무진이 잃어버린 말을 찾아준 인연으로, 무칼리는 자달한 부족 출신으로 일찍이 태무진의 재능을 알아본 인물로, 보우르추와 칠로운 등은 각자의 용맹과 지략으로 태무진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특히 칭기즈칸의 사준사고로 불리는 제베, 수부타이, 후빌라이, 젤메는 그의 군사적 성공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들은 칭기즈칸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그의 전술을 완벽하게 실행했으며
뛰어난 개인 무용과 전략적 통찰력을 겸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칭기즈칸의 오른팔이 되어 몽골군의 핵심 전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초원의 동맹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태무진의 세력이 급격히 성장하자 의용제였던 자묵칸은 그를 질투하고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묵칸은 태무진이 혈연이나 신분을 넘어 능력과 충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에 반발하며 전통적인 부족장들의 권위를 옹호했습니다. 1190년경 이들은 달란 발주트 전투에서 맞붙었으나 명확한 승패 없이 끝났습니다. 이 전투는 몽골 초원 내에서의 첫 대규모 내전으로 기록됩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전투와 외교적 공방 끝에 1202년 태무진은 자묵카를 격파하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묵카는 체포된 후 태무진에게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는 두 개의 힘이다. 나를 피 흘리지 않고 죽여달라고 청했고 태무진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목을 꺾고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자묵카의 죽음은 칭기즈칸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혈연보다 능력과 충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동맹이었던 토그릴 칸과도 관계는 틀어졌습니다. 토그릴 칸은 칭기즈칸의 급부상의 위협을 느끼고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토그릴 칸의 아들 생궁은 특히 태무진을 시기하여 끊임없이 이간질을 시도했습니다. 1203년 토그릴 칸은 태무진을 잔치에 초대한 뒤 암살하려 했으나 태무진은 이를 미리 알아채고 역공을 가하여 토그릴 칸마저 제압했습니다. 토그릴 칸은 나이만족에게 도주하다가 그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토그릴 칸의 죽음 이후 몽골 초원에서 가장 강력했던 부족이었던 케레이트족은 태무진에게 흡수되었습니다. 이후 태무진은 몽골 초원 서부의 강력한 숙적이었던 나이만족의 타양칸과도 격돌하여 승리했습니다. 나이만족은 몽골 부족 중에서도 비교적 발전된 문명과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구르 문자를 차용하여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타양칸은 칭기즈칸을 촌뜨기 목동이라고 비하하며 몽골 초원의 패권을 다투려 했으나 칭기즈칸의 뛰어난 전략과 몽골군의 압도적인 전투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전투에서의 승리는 태무진이 초원 전체의 패권을 장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무진은 단순히 부족들을 정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부족 사회 구조를 해체하고 모든 부족민을 통합한 새로운 군사 및 행정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유목민 사회에서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는 모든 몽골 남성들을 전사로 훈련시키고 10호제, 100호제, 1000호제 등 효율적인 군사 단위를 조직했습니다. 각 단위의 지휘관은 혈연이 아닌 능력과 충성도에 따라 임명되었으며 이는 군사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칭기즈칸은 과거 자신의 적이었던 부족의 유능한 전사들을 자신의 친위대인 캐식에 편입시키는 등 인재 등용에 있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캐식은 단순한 친위대가 아니라 제국의 고위 관료를 양성하는 기관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군사 조직 내에서는 엄격한 규율과 명령 체계를 확립하여 그 어떤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으며 약탈물은 공정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이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내부 분열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정복한 부족의 사람들을 통합하여 자신의 군대에 편입시키는 포용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적군의 병력을 자신의 병력으로 전환하여 전력을 강화하는 뛰어난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군사 개혁은 몽골군이 향후 세계를 정복하는 데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1206년 마침내 몽골 초원의 모든 부족이 태무진 아래 통합되었습니다. 그는 오논강 유역에서 열린 쿠릴타이에서 모든 부족의 추대와 지지를 받으며 칭기즈칸, 즉 강력한 지배자 또는 세계의 지배자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로써 몽골 제국이 공식적으로 건국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칭기즈칸은 유목민의 전통적인 관습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야삭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제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야삭은 엄격한 규율, 공정한 재판, 종교적 관용 등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몽골 제국이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야삭은 개인 간의 분쟁 조정, 사냥물 분배, 군사행동 규율, 심지어 강물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까지 규정할 정도로 세밀했습니다. 야삭은 칭기즈칸의 생전에는 구전으로 전해졌으나 훗날 문서화되어 제국 전역에서 통용되는 법률이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또한 나이만족으로부터 항복한 문관을 통해 위구르 문자를 차용하여 몽골 문자를 만들게 하여 문서화된 기록을 남기는 등 문명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이 문자는 제국의 행정과 통신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 몽골 제국의 기틀이 확고히 다져졌으며 칭기즈칸은 이제 막 드넓은 세계를 향한 거대한 정복의 서막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강인한 생존 의지와 탁월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몽골 제국은 결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몽골 제국의 건국과 동시에
칭기즈칸은 주변 국가들로 시선을 돌려 본격적인 정복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복 사업은 단순히 약탈을 넘어 몽골 초원의 불안정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몽골군의 주요 특징은 군사력의 압도적인 우위와 혁신적인 전술에 있었습니다. 몽골 기마병은 세계 최고의 기동성을 자랑하며 하루에 100km 이상을 주파할 수 있었고, 말 위에서 활을 쏘는 탁월한 궁술인 파르티아 사법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마 민족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적에게 예측 불가능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또한 몽골군은 탁월한 정찰 능력을 바탕으로 적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여러 부대로 나뉘어 동시에 공격하거나 적을 완벽하게 포위하여 섬멸하는 투르그마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적의 측면과 후방을 동시에 타격하여 혼란에 빠뜨리는 효과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동성과 전술적 유연성은 몽골군을 당대 최고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정복 목표는 몽골 서남쪽에 위치한 서하제국이었습니다. 서하는 당시 강력한 송나라와 금나라 사이에 위치한 당항족의 국가로 몽골에게는 중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이자 중요한 무역로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칭기즈칸은 1205년 첫 소규모 원정을 시작으로 1209년부터 서하를 수차례 공격하여 복속시켰습니다. 1209년의 첫 번째 대규모 원정에서 칭기즈칸은 서하의 수도 중흥부를 포위하고 황하의 물기를 돌려 수공을 시도하는 등 새로운 전술을 시험했습니다. 서하는 수공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결국 몽골의 조공을 바치고 칭기즈칸에게 딸을 시집 보내며 독립을 유지했지만 사실상 몽골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조공 관계는 몽골이 금나라를 공격하는 동안 서하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하는 금나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몽골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서하가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몽골을 돕지 않자 1226년에 다시 서하를 침공했고, 이듬해인 1227년 칭기즈칸이 사망하기 직전 서하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하의 수도는 철저히 초토화되었고 서하 문화는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서하 원정은 몽골군이 농경 국가를 상대로 한 첫 번째 대규모 정복 전쟁이었으며 몽골군의 공성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서하 정복을 통해 정주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성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어서 칭기즈칸은 중원 대륙을 지배하고 있던 강력한 왕조 금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금나라는 과거 북송을 멸망시킨 강력한 국가였지만 칭기즈칸의 몽골군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동성과 파괴력으로 금나라 군대를 압도했습니다. 1211년부터 시작된 금나라 정복 전쟁에서 몽골군은 만리장성을 돌파하고 금나라의 수도 중도를 포위했습니다. 몽골군은 중국의 선진 기술, 특히 공성무기 제작 기술과 화약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들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몽골군은 포로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거나 포획한 기술자들을 이용하여 투석기, 공성탑, 노포 등을 제작하는 등 잔혹하면서도 실용적인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중국의 기술자들은 몽골군의 공성전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이들의 지식은 몽골군의 무기 개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금나라 원정에는 칭기즈칸의 넷째 아들이자 훗날 원나라를 세우는 쿠빌라이 칸의 아버지인 툴루이와 사준사고 중 한 명인 무칼리가 큰 활약을 했습니다. 무칼리는 칭기즈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으며 금나라 정복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칭기즈칸이 서방 원정을 떠난 후에도 무칼리는 중원에서 금나라군을 상대로 끊임없이 승리하며 금나라의 국력을 소진시켰습니다. 그는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동전과 이간책을 활용하여 금나라를 압박했습니다. 무칼리는 금나라의 여러 도시들을 점령하고 금나라 황실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며 중원 북부에 대한 몽골의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금나라는 몽골군의 압박에 밀려 수도를 남쪽의 개봉으로 옮기며 저항했지만 칭기즈칸의 후예인 오고타이 칸 시대의 남송과의 협공으로 1234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금나라와의 전쟁은 몽골군에게 대규모 정주 문명을 상대로 한 전쟁 경험을 제공했으며 전술과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몽골군이 이후 더욱 복잡하고 강력한 문명 국가들을 정복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몽골군은 금나라에서 얻은 풍부한 인력과 물자, 기술을 다음 정복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나라의 행정 체계와 관료제를 일부 흡수하며 향후 제국 통치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금나라 정복에 이어 칭기즈칸의 시선은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정복 사업 중 가장 극적이고 파괴적인 사건은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제국인 호라즘 왕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호라즘은 당시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 일대를 지배하는 강력한 이슬람 대국이었으며 수도는 번성했던 우르겐치였습니다. 몽골 제국은 호라즘과의 평화적인 교역을 원했고 칭기즈칸은 450여 명의 상인들을 보물과 함께 보내 교역 관계를 수립하려 했습니다.
이는 몽골이 단순한 약탈이 아닌 안정적인 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에도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호라즘의 오트라르 성주였던 이나알추크는 몽골 사신단을 살해하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칭기즈칸은 이에 격분하여 사신 파견을 통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호라즘의 술탄 무함마드 샤 2세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몽골 사신을 다시 살해하는 극심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세상에 이런 불의가 있을 수 있는가라며 분노했고 결국 1219년부터 1221년까지 이어진 호라즘 원정은 몽골군의 압도적인 파괴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전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복 전쟁을 넘어 몽골의 복수심과 칭기즈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는 칭기즈칸의 네 아들인 주치, 차가타이, 오고타이, 툴루이가 모두 참여했으며 몽골군의 핵심 명장들인 제베, 수부타이 등이 선봉에 섰습니다. 몽골군은 약 2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중앙아시아로 진격했습니다. 몽골군은 호라즘의 주요 도시인 오트라르, 부하라, 사마르칸트, 우르겐치 등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초토화시켰습니다. 오트라르 공방전은 수개월간 이어졌으며 몽골군은 중국에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엄청난 투석기와 공성병기를 동원했습니다. 오트라르 성이 함락된 후 이나알추크는 은이 녹아내리는 극형에 처해졌고 주민들은 학살당했습니다. 부하라에서는 칭기즈칸이 직접 모스크에서 설교하며 자신의 정복을 신의 뜻으로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부하라도 함락되었고 주민들은 몽골군에 의해 처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부를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삼았습니다. 사마르칸트는 이슬람 세계의 번영을 상징하는 도시였지만 몽골군의 포위 공격으로 함락된 후 약 10만 명의 주민이 학살당하고 도시는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호라즘의 수도였던 우르겐치는 칭기즈칸의 장남 주치, 차남 차가타이, 삼남 오고타이가 각각 지휘하는 군대가 포위했는데 지휘권 문제로 갈등이 생겨 공격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툴루이가 지휘권을 넘겨받은 후 함락되었고 도시는 철저히 파괴되고 물에 잠겼으며 살아남은 주민들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처럼 몽골군은 저항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파괴와 학살을 자행하여 다른 도시들이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공포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호라즘의 술탄 무함마드 샤 2세는 몽골군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 카스피해의 작은 섬으로 도주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아들 잘랄 우띠는 끈질기게 저항하며 몽골군에게 한때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특히 파르안 전투에서는 몽골군에게 일격을 가하여 몽골군이 최초로 패배를 겪은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칭기즈칸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잘랄 우딘을 추격하여 인더스 강 전투에서 그를 대파했고 잘랄 우딘은 인더스 강을 건너 인도까지 도주하며 몽골군의 추격을 피했습니다. 이 정복으로 몽골 제국의 영토는 중앙아시아를 넘어 카스피해 연안 그리고 이란 고원 일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몽골군의 잔혹성과 정복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슬람 세계에 지대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호라즘의 수많은 도시와 문화 유산이 파괴되었고 해당 지역의 인구는 급감했습니다. 이는 이슬람 문명사에 있어 큰 손실로 기록됩니다. 몽골군은 또한 호라즘 원정 중 칭기즈칸의 명령에 따라 명장, 제베와 수부타이가 이끄는 2만여 명의 별동대를 서방으로 정찰 보냈습니다. 이들은 카스피해 북쪽을 돌아 코카서스 지역과 킵차크 초원을 휩쓸었습니다. 이들은 조지아 왕국을 격파하고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 러시아 남부 지역으로 진출했습니다. 1223년 그들은 러시아 제후국들과 킵차크 연합군을 칼과 강 전투에서 대파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몽골군은 전형적인 유인 포위 선멸 전술을 완벽하게 구사하여 수만 명의 연합군을 학살했습니다. 러시아 제후국들은 몽골군의 전술과 전투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서로 협력하지 못하여 각계격파당했습니다. 이 승리는 유럽인들에게 몽골군의 막강한 힘을 처음으로 각인시킨 사건이었으며 몽골의 존재를 유럽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의 원정대는 이오볼가 불가르와 킵차크 부족들을 약탈하며 몽골로 귀환했습니다. 몽골군 본대는 칭기즈칸의 지휘 아래 몽골로 귀환했지만 이 정찰대는 훗날 몽골의 유럽 정복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1227년 서하 원정 중 병을 얻어 사망했지만 그의 정복 정신과 제국 건설의 기반은 후대에게 고스란히 계승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몽골군의 일시적인 원정 중단을 가져왔지만 제국 확장의 거대한 흐름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칭기즈칸의 사망 이후 그의 후예들은 그의 유업을 이어받아 몽골 제국을 더욱 확장시키고 번성시켰습니다. 칭기즈칸은 생전의 후계자 문제를 두고 고민했는데 결국 그의 세 번째 아들 오고타이 칸이 1229년 쿠릴타이에서 대칸으로 즉위했습니다.
오고타이 칸은 칭기즈 칸의 유지를 받들어 금나라 정복을 마무리했습니다. 1234년 몽골군은 남송과의 협공으로 금나라의 마지막 수도 체주를 함락시키고 금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이로써 중원의 북부는 몽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금나라는 오고타이 칸 시대까지 약 20여 년간 몽골군과 싸웠으나 결국 압도적인 군사력과 전략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 승리는 몽골 제국이 중국 대륙에 깊숙이 뿌리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고타이 칸은 제국의 수도 카라코룸을 건설하여 중앙 행정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카라코룸은 유목 민족의 수도답게 거대한 텐트 형태의 건축물과 함께 영구적인 건물들이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몽골 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유라시아 대륙 각지에서 온 상인, 학자,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카라코룸에는 몽골의 샤머니즘 사원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 불교 사원, 이슬람 모스크 등 다양한 종교 시설이 공존하며 몽골 제국의 종교적 관용을 상징했습니다. 오고타이 칸은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제국 전역의 역참 제도를 확장하여 제국의 결속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역참은 정보 전달과 물류 수송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화폐 주조, 인구 조사 등 정주 농경 국가의 통치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제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꾀했습니다. 오고타이 칸 시기에 몽골 제국은 서방 원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칭기즈 칸의 장남 주치의 아들인 바투와 노련한 명장 수부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은 1236년부터 1242년까지 동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이들은 볼가 강을 건너 러시아를 침공하여 키예프 공국을 비롯한 블라디미르 수주달 공국, 노브고로드 공화국 등 여러 러시아 공국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초토화시켰습니다. 몽골군은 겨울철 얼어붙은 강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러시아 도시들을 함락시켰습니다. 야잔, 블라디미르, 키예프 등 주요 도시들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수많은 주민들이 학살당하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몽골군의 침략에 대항할 만한 연합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각 공국들은 개별적으로 맞서다 괴멸했습니다. 몽골군의 파괴적인 진격은 러시아 전역에 깊은 상흔을 남겼고 이는 훗날 러시아 역사의 타타르의 멍해 시대로 기록됩니다. 유럽은 몽골군의 침략에 대해 무지했으며 몽골군의 조직력과 전투력에 압도당했습니다. 1241년 몽골군은 두 갈래로 나뉘어 진격했습니다. 한 부대는 폴란드와 실레지아로 진격하여 4월 9일 레그니차 전투에서 독일 튜턴 기사단과 폴란드 실레지아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몽골군은 전형적인 유인포위 전술을 사용하여 유럽 연합군을 섬멸했습니다. 또 다른 부대는 헝가리로 진격하여 4월 11일 모이 전투에서 헝가리 왕 벨라 4세의 군대를 대파했습니다. 모이 전투에서 몽골군은 다뉴브 강을 건너는 헝가리군을 유인하고 포위하는 전술을 완벽하게 구사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몽골군의 진격은 아드리아해까지 이르렀고 유럽 문명이 멸망 위기에 처했다는 공포감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1241년 12월 오고타이 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몽골군이 차기 데칸 선출을 위해 본국으로 철수하게 되어 유럽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 원정으로 동유럽에는 킵차크 칸국이 세워져 러시아를 약 250년간 지배하게 됩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공국의 조공을 요구하고 간섭하며 타타르의 멍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고타이 칸 사망 후 칭기즈 칸의 손자인 구유크 칸이 잠시 데칸에 올랐으나 그의 짧은 통치 기간 동안 큰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251년 칭기즈 칸의 막내 아들 툴루이의 아들인 몽케 칸이 쿠릴타이를 통해 데칸으로 즉위했습니다. 몽케 칸은 제국의 서방 원정을 재개하여 그의 동생 훌라구에게 서아시아 원정을 맡겼습니다. 훌라구는 1256년에 대군을 이끌고 이란으로 진격하여 이슬람 세계의 여러 세력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슬람 세계의 악명 높은 암살자 집단인 아사신 교단의 본거지인 알라무트 요새를 함락시키고 교단을 괴멸시켰습니다. 아사신 교단은 험준한 산악 요새에 의지하여 활동했으나 몽골군의 강력한 공성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258년 훌라구는 이슬람 세계의 중심이었던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를 함락시키고 아바스 칼리프 무스타심을 살해하며 이슬람 세계에 지대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약 500년간 이어져 온 아바스 칼리프 왕조는 종말을 맞았습니다. 바그다드의 파괴는 이슬람 문화와 학문에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바그다드의 도서관과 학술기관은 파괴되었고 수많은 학자들이 학살당했습니다. 훌라구는 이란을 중심으로 일칸국을 세웠습니다. 이후 훌라구는 시리아까지 진격하여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와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1260년 몽케 칸의 사망 소식을 듣고 훌라구가 군대의 일부를 이끌고 귀환한 틈을 타 맘루크 왕조의 술탄 쿠투즈와 그의 뛰어난 장군 바이바르스가 이끄는 맘루크군이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몽골군에게 승리했습니다.
이 전투는 몽골군이 패배한 몇 안 되는 중요한 전투 중 하나였으며 몽골군의 서진을 중동 지역에서 저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승리로 맘루크 왕조는 이슬람 세계의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몽케 칸은 또한 동아시아 정복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남송 원정을 직접 지휘했으나 1259년 사천 지역의 조어성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몽케 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몽골 제국의 데칸 계승을 둘러싼 혼란과 내전을 초래하게 됩니다. 몽골 제국은 몽케 칸의 통치 시기에 영토적으로 최대 확장기에 도달했으며 효율적인 통치 시스템과 활발한 대외 교류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제국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왔고 이는 칭기즈 칸의 후예들 간의 권력 투쟁을 촉발하는 불씨가 됩니다. 몽케 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몽골 제국에 깊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몽케 칸의 동생들인 쿠빌라이와 아리크 부케 사이의 데칸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중국식 문물과 유교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한족 문관들을 등용하여 정주 농경 사회를 효율적으로 통치하려 했습니다. 반면 아리크 부케는 몽골 전통과 유목민족의 관습을 고수하려 했고 카라코름을 중심으로 몽골 본토 세력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쿠빌라이는 1260년 중국식 도시인 상도에서 쿠릴타이를 열어 스스로 데칸으로 즉위했습니다. 이에 맞서 아리크 부케는 몽골 본토에서 독자적으로 데칸을 칭함에 맞섰습니다. 이 내전은 약 4년간 지속되었고 칭기즈 칸의 다른 후예들이 세운 차가타이 칸국과 킵차크 칸국 또한 이 내전에 개입하며 몽골 제국의 통일성이 점차 약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중국의 풍부한 인력과 물자를 바탕으로 전쟁을 수행했으며 아리크 부케는 몽골 초원의 유목민 세력을 결집했습니다. 결국 쿠빌라이 칸이 아리크 부케를 제압하고 명실상부한 데칸의 자리에 오르면서 내전은 종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전은 다른 칸국들이 원나라와 독립적인 길을 걷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으며 몽골 제국은 사실상 여러 칸국으로 분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데칸의 자리에 오른 후 남송과의 전쟁을 재개했습니다. 그는 오랜 전쟁 끝에 1276년 남송의 수도 이만을 함락시켰고 1279년 에산 전투에서 남송의 마지막 황제를 멸망시키면서 중국 대륙 전체를 몽골 제국의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이로써 쿠빌라이 칸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북방 유목 민족으로서 중국 전역을 통일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1271년 국호를 원으로 정하고 수도를 대도로 옮겼습니다. 이는 몽골 제국이 단순한 정복을 넘어 중국식 왕조 체제를 받아들여 정주 문명을 통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대도는 웅장하고 계획적인 도시로 건설되어 원나라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원나라의 행정은 중국의 전통적인 체제를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유교 문화와 불교를 장려하고 행정 제도를 정비하는 등 중국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대운하를 정비하여 남방의 풍부한 물자를 수도인 대도로 원활하게 운송하여 제국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상업을 장려하고 교통통신망인 역참 제도를 더욱 확장하여 제국 전역의 효율적인 소통과 물자 이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역참은 몽골 제국의 신경망과 같았으며 제국의 통치와 군사 작전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역참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되고 군대가 이동하며 상품이 유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나라는 몽골족과 한족 간의 차별 정책인 몽골인 제일주의를 유지했습니다. 몽골족과 생목인에게는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고 한족을 차별했으며 이는 후대 원나라의 멸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거제도 폐지되거나 축소되어 한족 지식인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대륙을 넘어 해양으로도 세력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원정을 시도했습니다. 1274년과 1281년의 원정은 고려의 병력과 함선이 동원될 정도로 대규모였습니다. 고려는 몽골의 부마국으로서 군사적,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원정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즉 태풍과 일본군의 끈질긴 저항으로 인해 모두 실패했습니다. 특히 1281년 2차 원정에서는 수만 명의 원정군과 수백 척의 함선이 태풍으로 인해 수장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베트남과 자바 섬 원정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며 해상 원정의 어려움을 절감했습니다. 베트남 원정에서는 열대 기후와 질병, 그리고 베트남군의 게릴라 전술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해상 원정의 실패는 이후 원나라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몽골 제국의 광대한 영토는 동서양 문명의 활발한 교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지배 아래 팍스 몽골리카라고 불리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실크로드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용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아시아와 유럽을 자유롭게 오가며 물품과 사상을 교환했고 서양의 마르코 폴로와 같은 여행가들이 몽골 제국을 방문하여 동양 문명과 쿠빌라이 칸의 궁궐을 서방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원나라에서 약 17년간 머물며 쿠빌라이 칸의 신임을 얻어 여러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동방견물록은 유럽인들에게 미지의 동방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향후 대항해 시대를 여는 데 정신적인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4세와 루이 9세가 몽골에 파견한 사절단의 기록 또한 서방 세계의 동방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시기 중국의 화약, 나침반, 인쇄술, 종이 제조술 등 혁신적인 기술이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화약 기술은 유럽의 군사혁명을 이끌었고 인쇄술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에 영향을 주어 르네상스 시기 지식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시에 이슬람의 천문학, 의학, 수학, 지리학 등 선진 과학 지식 또한 서양에 영향을 주어 유럽의 과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이슬람 세계에 발달된 의학 지식은 몽골 제국을 통해 서양에 전파되면서 유럽의 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지식의 교류는 르네상스와 대항해 시대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또한 다양한 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어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샤머니즘 등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몽골 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세금으로부터 면제해주고 보호했습니다. 또한 몽골어 표기를 위한 파스파 문자를 제정하는 등 문화적인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원나라를 통해 몽골 제국의 정점 시대를 이끌었지만 그의 만년에는 이미 제국 곳곳에서 쇠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사망은 몽골 제국 통일성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후 대칸의 권위는 점차 약화되었고 각 지역에 세워진 칸국들은 사실상 독립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칭기즈 칸의 후예들이 다스리던 몽골 제국의 4개의 주요 칸국, 즉 중국을 통치하는 원나라,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칸국, 러시아를 지배하는 킵차크 칸국, 그리고 서아시아의 1칸국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협력하기도 했지만 내부 분열과 경쟁으로 인해 점차 통일된 몽골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잃어갔습니다. 원나라는 쿠빌라이 칸 시대의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지만 그의 사후에는 황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황자들 간의 암투와 외척 세력의 발호는 정치적 불안정을 심화시켰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황제들이 교체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이는 제국의 통치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원나라는 지나친 대규모 토목공사와 무리한 대외 원정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는 백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원나라의 몽골인 제1주의 정책은 한족을 비롯한 피집의 민족의 불만을 증폭시켰습니다. 몽골족과 생목인에게는 관직 임용, 형벌 등에서 특혜가 주어졌으나 한족과 남인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족 지식인과 관료들의 반발을 샀고 사회 전반에 걸쳐 민족적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4세기 중반부터 황하강의 범람과 가뭄, 전염병의 창궐과 같은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몽골의 지배가 하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351년 홍건적의 난이 발발했습니다. 백년교를 중심으로 한 홍건적은 원나라의 폭정에 항거하며 전국 각지에서 봉기했습니다. 수많은 민중들이 이 반란에 동참했고 혼란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홍건적 중에는 훗날 명나라를 세우는 주원장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여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원나라는 홍건적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력을 투입했으나 이미 약화된 중앙 통치력과 분열된 군사 지휘 체계로 인해 효과적인 진압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각지의 지방 세력들이 독자적인 군벌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칸국은 칭기즈 칸의 차남 차가타이의 후손들이 다스렸습니다. 이 칸국은 오랫동안 내부적인 분열과 경쟁으로 시달렸습니다. 특히 유목 전통을 고수하려는 세력과 이슬람화되고 정주화되려는 세력 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분열은 칸국의 통치력을 약화시켰고 결국 14세기 중반에는 동차가타이와 서차가타이로 분열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훗날 티무르 제국을 세우는 티무르가 등장하여 새로운 세력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러시아를 지배했던 킵차크 칸국 역시 14세기 중반 이후로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킵차크 칸국은 몽골 고유의 전통을 비교적 오래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칸 계승을 둘러싼 분열과 왕족들의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흑사병의 창궐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이어져 칸국의 국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러시아의 여러 공국들은 모스크바 공국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380년 모스크바 공국의 드미트리 돈스코이는 쿨리코보 전투에서 킵차크 칸국의 대승을 거두며 타타르의 멍에에서 벗어나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투는 킵차크 칸국의 쇠퇴를 가속화시키고
러시아 민족주의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킵차크 칸국은 15세기 중반 이후 여러 개의 작은 칸국으로 분열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서아시아의 1칸국은 훌라고의 후손들이 이란을 중심으로 통치했습니다. 초기에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며 이슬람 세계를 지배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슬람 문화에 동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4세기 초에는 칸들이 이슬람교를 국교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1칸국 역시 계승권 분쟁과 재정난에 시달렸으며 잦은 자연재해와 흑사병의 확산은 칸국의 기반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결국 1335년 아부 사이드 칸의 죽음 이후 1칸국은 여러 개의 작은 왕조들로 분열되어 소멸되었습니다. 이들의 분열은 이후 오스만 제국, 사파비 제국 등 새로운 이슬람 반국들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14세기 중반부터 몽골 제국은 각 칸국들의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원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민중 반란에 직면했습니다. 주원장이 이끄는 반란군은 원나라의 군대를 격파하며 점차 세력을 키웠고 결국 1368년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 해종은 대도를 버리고 북쪽 초원으로 도주했습니다. 주원장은 남경에서 명나라를 건국하며 중국 대륙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로써 몽골 제국의 중국 지배는 100여 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몽골족은 다시 초원으로 돌아가 국원을 세워 명나라와 대립했지만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북원으로 명맥이 이어지게 되므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몽골 제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며 다음 시간에 따로 북원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